방금 하나도 안 들리셨죠? 네, 안 들렸어요? 아,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과정 1년차로 접어드는 정성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이 Generative Models as Distributions of Functions라는 논문입니다. 아마도 여기 이 밑에 저자를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뉴럴 프로세스 혹은 뉴럴 오디 쪽에 좀 유명한 논문들을 냈었던 뭐 그런 분들이고요. 첫 번째로 좀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슬라이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트레디셔널한 겐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이미지를 어떤 컨볼루션으로 받아서 어떤 저희가 원하는 다른 여기는 정확히는 이미지는 아니죠. 여기는 어떤 노이즈가 되겠죠. 노이즈를 받아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비교해서 이게 리얼인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맞추는 이러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많은 이제 3D 쪽 혹은 네, 주로 3D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미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얘가 사이즈가 64 by 64라고 하면 원래 고양이는 이렇게 있었는데, 요 이미지를 요 고양이를 이렇게 어떤 레귤러한 그리드로 해서 여기는 무슨 뭐 흰색, 여기는 갈색, 이러한 64 by 64의 그리드로 표현을 한 데이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실은 이렇게 64 by 64의 그리드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리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고양이를 어떻게 보면은 컨티뉴어스한 펑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한 펑션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어떤 음, 이미지의 어떤 코디네이트, X축으로의 코디네이트, Y축으로의 코디네이트, 이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RGB 값을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RGB라고 하면 이제 R, G, B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코디네이트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해당하는 그 이미지의 색깔을 내뱉는 어떤 이러한 펑션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기존의 이미지를 다뤄왔던 그러한 레귤러 그리드로서 이미지를 다뤄왔던 방법론들과 다르게 한번 이렇게 임플리시트하게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런 류의 워크들입니다. 그래서 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 제안한 내용은 아니고, 요것은 이제 약간 프리리미너리처럼 기존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시도 중에 하나로, 네, 이 워크 또한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설명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은 걸로 알겠습니다. 좀 더 이제 이걸 수학으로 조금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implicit representation은 이미지의 경우에 어떤 x, y에 대한 RGB의 아웃풋. 만약에 이게 비디오라면 x, y 그리고 이건 타임축, 템포럴 축이 돼서 이러한 세 개의 디멘전을 도메인으로 가지는, 그리고 아웃풋은 RGB, 똑같이 RGB인 어떤 펑션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복셀로 넘어간다고 하면, 복셀은 이제 어떤 3차원의 레귤러 그리드에서 어디가 오큐파이드가 됐냐 안 됐냐 요거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요 XYZ에 대해서 요 0,1 요거는 이제 정확히는 확률이 되겠죠. 네, 이런 확률 값을 내뱉는 이러한 펑션을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implicit한 representation은 도대체 어디가 좋아서 이거를 쓰냐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미지, 비디오, 복셀은 상당히 데이터의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implicit한 representation으로 표현하고 나면 어떠한 하나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어떤 좌표계에서 그것이 해당하는 어떤 값, RGB 혹은 어떤 오큐파이 될 확률,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데이터 스페시픽한 게 아니라 어떤 코올디네이트에서의 어떤 아웃풋을 이루는 펑션으로 다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implicit representation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스페시픽한 타입에서 데이터 타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64 by 64의 이미지를 인퍼런스 할 때랑 요것을 2배로 키워서 128 by 128로 할 때랑 얘가 요구하는 그 메모리 사이즈는 약 4배가 차이가 나요. 하지만 만약에 이 implicit한 representation을 사용한다고 하면 요 4배가 아니라 똑같이 어떤 코올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 요 타겟 도메인으로의 매핑이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모리 유스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요거는 scale independently of signal resolution and dimension. 네. 요 두 가지의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쪽으로 좀 논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진행을 해보면요. 앞에서 한 거를 좀 더 포멀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인풋 디멘전이 인풋 x가 이제 d 디멘전, 그러니까 d 차원의 코디네이트에 어떤 d 차원의 코디네이트에 이제 존재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y 값이 어떤 k 차원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k 차원의 피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떠한 이렇게 일반적인 코디네이트과 피처 페어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들의 요것들의 셋이 저희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임플리시트한 펑션은 어떤 세타를 파라미터로 하는 그리고 D에서의 K 디멘전으로의 매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전의 웍들은 요것을 사용해서 주로 요 MSE 로스를 요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이제 아마도 그 이제 널프 혹은 뭐 SDF 아니요, 죄송해요. 널프. 그리고 이제 요 페이퍼 Fourier Features 요것도 너프 저자가 쓴 건데, 요 논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MLP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시킬 때 그 얘는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데 주로 로우 프리퀀시를 배운다는 점이 이제 주로 로우 프리퀀시를 배우는데 용이하고 하이 프리퀀시 요렇게 자세한 디테일을 살리는데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MLP 자체가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왼쪽 거가 이제 기존 MLP를 아무런 처리 없이 학습을 시켰을 때 나오는 결과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가 거의 사라진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만 남은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된 방법이 여기서 포지셔널 인코딩처럼 보이는, 이제 너프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소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요 방법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저 X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D 차원의 그 콜리넷 그 포인트, 그리고 요 B는 여기 있네요. 네. 요 D 차원을 M 차원으로 바꿔주는, 저희가 이거 M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어떤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거는 요것을 이제 코사인과 사인으로 포지셔널 인베딩을 해서 인코딩을 해서 보내는 이제 역할을 하고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어떤 X 좌표계에 대해서 퓨리의 변환을 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는 요 이제 다양한 주기 함수를 가지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그 베이스 펑션들로 베이시스 주기 함수들로 쪼갠 걸로 볼 수 있고, 이게 자세한 증명은 저도 좀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그 능력이 잘 안 돼서 요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 논문에서는 정확히 MLP를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MLP의 결과값을 근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NTK에서 왜 이게 로우 레졸루션밖에 로우 프리퀀시밖에 못 배우냐, 하이 프리퀀시를 왜 못 배우냐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그게 왜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해줍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는 그냥 요 포지셔널 인베딩을 했을 때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를 잘 배울 수 있다, MLP가.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또 여기는 사실은 그 potentially learn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B 벡터 자체는 이제 그냥 제로 콤마 시그마 제곱이라는 어떤 분포에서 랜덤리 샘플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식에 요 포지셔널 임베딩을 고려해서 나온 최종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이 논문에서 쓰는 식은 아니고요. 이제 다른 많은 리터러처들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더라.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프리리미너리였는데 괜찮으신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의 컨셉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 논문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잖아요.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되려면 이 모델이 어떤 이미지들을 여러 개를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랜덤리 샘플드 Z에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막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을 때 implicit한 representation은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implicit한 representation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implicit한 펑션으로요. 그 말은즉슨 여러 개의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를 샘플링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implicit한 펑션을 다양하게 샘플링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다양한 펑션이 되고요. 그래서 요 다양한 implicit 펑션을 어떻게 그럼 샘플링을 할 거냐? 사실 그 저희가 MLP 자체가 하나의 펑션이잖아요. 그 MLP를 샘플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기존의 논문이고요. 요 링크 달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하이퍼 네트워크는 뭐냐면 어떤 인풋을 받아서 여기선 Z를 받아서 요 G 파이라는 것에 넣으면 얘가 뭘 해주냐면 여기 이제 F 세타잖아요. 이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반환해주는.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이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걸 써서 랜덤리 샘플된 레이턴트 벡터 Z에서 이 G를 태운 다음에 요 파이들을 다 예측하고요. 파이가 아니라 세타요. 죄송합니다. 이 세타를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 예측된 세타를 가지고 코오디네이트 X를 넣어서 태워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R의 K의 아웃풋을 얻게 되는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뭐 이렇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워크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이즈를 샘플하고 그 노이즈를 이제 디컴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아웃풋을 내잖아요. 그 대신에 여기서는 그 웨이트를 자체를 샘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수도 있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그런 리트러처, 뉴럴 프로세스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고 뭐 굉장히 그냥 딱 봐도 어떻게 될지 알겠다 하시겠지만 어떤 요 F 세타에 대해서 X를 넣어서 Y를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리얼 이미지에서 X와 Y로 바꾸고요. 그리고 요 두 개를 이제 리얼과 페이크로 넣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과 페이크를 맞추도록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그냥 뭐 기존의 것과 똑같고요. 네, 요거 이제 제너레이터인데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전부입니다. 좀 더 이제 포멀하게 표현하면 F세트를 배우는데 네, F세타들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이미지가 가진 일반적인 분포를 배우는 것은 이제 웨이트에 대한 분포, P세타에 대한 분포를 배우는 것과 동일하고 요 P세타 자체는 이 하이퍼 네트워크 G파이에 대해서 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G파이에 의해서 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PZ를 인풋으로 받는 G 세타가 요거를 학습하고 여기서 샘플된 F 세타로 학습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최종적인 식은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 뭐냐 그 뉴럴넷을 네. 뽑는 뉴럴넷을 어떻게 학습을 한다고요? 네, 뉴럴넷을 뽑는 뉴럴넷은 요 식이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죠? y-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 adversarial 트레이닝을 통해서 제너레이터 로스가 흐르잖아요. 그 와중에 요 모든 오퍼레이션 자체가 디퍼런시업을 하기 때문에 요 세타도 그 adversarial 로스에 의해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추가적인 방법은 없고요. 추가적인 뭐 로스를 거는 건 없고요. 저 뭐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뽑아주는 애가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뽑아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제너레이션을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하는 거다. 네, 이것도 MLP고요. 어, 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제가 혹시 좀 그 네네네. 드롭아웃처럼 이렇게 뭔가 웨이트를 뭔가 샘플링 하듯이 막 제거해서 뽑는다는 그런 개념일까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조금. 사실 제가 아까 말하고 조금 아차했는데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 프로세스에서 샘플링하는 단계는 요 Z를 샘플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G 세타에서 F 세타를 샘플링한다고 잘못 표현했는데 이제 드롭아웃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요 Z 자체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 정규 분포에서 샘플된 Z를 G 세타로 했을 때 나오는 그 세타 요것을 그대로 이제 웨이트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다양한 펑션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이제 다양한 Z가 뽑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바꿨네요. 네. 요거를 이제 NFD라고 합니다. Neural Function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는 저 제너레이터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일반적으로는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를 받아서 이제 리얼 페이크를 예측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희는 이제 어떤 X와 Y의 페어예요. 요거는 순서도 없고 unordered set이고요. 어떤 레귤러 그리드로 있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컨티뉴어스한 코올디네이트 시스템 안에 있는 X와 그거에 해당하는 Y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컨텍스트를 포함해서 이게 리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 그러니까 컨볼루션 연산이 그거를 이제 잘 기존에 제공을 해줬으니까 이 경우에는 컨티뉴어스한 컨볼루션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에 동작하는 컨볼루션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한 방법은 포인트 컨볼루션이라는 컨볼루션 방법입니다. 이것도 링크 걸려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이 포인트 컨브는 뭐냐면, 네, 그 코올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정의하고 이거는 이제 MLP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왼쪽이 레귤러 그리드에서의 컨볼루션 연산, 요거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이 요걸 중심으로 했을 때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얘는 이제 사실은 컨볼루션 연산을 할 때 이 정규 그리드에서 돌아가는 요 컨볼루션 연산은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요게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디스턴스가 있죠. 여기는 A, 뭐 B라고 하면 D1, D2라고 하면
D1과 D2는 동일하다라고 두고 하는 연산이 이제 기존의 컨볼루션 연산이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요 점, 제가 센터 포인트 그리고 요 각각에 대한 거리를 잽니다. D1, D2, D3 그리고 요 포인트와 그리고 얘의 피처 요 두 가지를 고려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 W에 넣어서 네, 저희가 원하는 C 아웃만큼의 디멘전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거 순서가 좀 꼬였네요. 네, 그냥 마저 설명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아웃풋 자체가 이제 R에 C 아웃 C 인이 되고요. 이 FI가 R에 C 인이 됩니다. 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이제 R에 C 아웃을 예측하게 하는 어떤 MLP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컴퓨 네, W가 지금 디스턴스를 인풋으로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정확히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는 디스턴스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컴프 연산에서는 필터 사이즈가 있잖아요. 뭐 3x3, 5x5, 7x7 이런 컴프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컴프 사이즈를 아까 깜빡하고 컴프 사이즈를 어떻게 지정하냐라고 하면은 이 nx라는 게 이제 nearest neighbor입니다. nearest neighbor인데 어떤 nearest neighbor라고 어떤 nearest neighbor냐라고 하면 저희가 정한 임의의 매트릭 어떻게 보면은 L 피놈을 통해서 정의된 그 어떤 디스턴스를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뭐 예를 들면 9개면 9개, 뭐 25개면 25개, 49개면 49개 이렇게 nearest neighbor를 뽑고요. 그 nearest neighbor들에 있는 x에 대해서 전부 다 요거를 서메이션 한 것이 요 센터 포인트 하나에 대한 아웃풋입니다. 이 연산은 그렇게 정의가 되고 사실 요 연산은 이제 어떤 경우에 기존의 레귤러 그리드에서 동작하는 컨볼루션과 동일하냐라고 하면 요것을 이제 이 경우에는 요 디스턴스랑 같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L 인피니트 놈을 쓰면은 얘는 항상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델타 x1, 델타 x2 이렇게 있을 때 항상 그 맥스 값을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맥스 절대 값에 맥스를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항상 최대값이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요 L 무한대 놈이 요한 똑같은 요 레귤러 그리드에 똑같은 웨이트를 갖게 네, 디스턴스가 각 포인트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국 얘기하는 거는 요 포인트 컴프를 사용해도 레귤러 컴프처럼 정확히 그 성능이 똑같이 나올 수 있다. 레귤러 그리드에 대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근데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지금 X가 좌표
그리드 좌표고 Y가 네. 어떤 뭐 이미지로 치면 RGB 피처잖아요. RGB 값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지금 뭐 X, Y가 지금 레귤러 그리드가 아니라 레귤러 그리드랑 뭐 RGB의 세트가 RGB 그리드의 세트여가지고 뭐 이미지로 지금 표현할 수 없어서 일반적인 컴보로 쓸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X를 뭐 64 대 네. 64 모든 그리드에 대해서 쫙 네. 넣으면은 네. 저희가 하나의 이미지를 어차피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태우지 않고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제 실제로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 그리고 네,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가 X, Y 페어를 만드는데 그거를 전체 다를 하나의 배치로 쓰지 않아요. 하나의 배치는 64바이 64의 이미지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개의 샘플만 뽑겠다. 그리고 그거를 학습에 쓰겠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레귤러한 그리드로 표현이 되지 않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점점 그 아웃풋 스트라이드를 줄여가면서 점점 이렇게 레이어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true, false 어떤 프로바빌리티가 나오도록 학습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다운 샘플링이 조금 애매해 보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전체 P개의 뭐 데이터 샘플이 있었다면 이제 다음 스텝에 다운 샘플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P개 중에 랜덤리, 유니폼 랜덤리 4분의 P개만을 뽑아서 이 4분의 P개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포인트 컴브로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네네네. 있는데요. 저 예, 포인트 예. 컴, 네. 혹시 저 포인트 컴브는 병렬 연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컨볼루션은 이렇게 쉽게 될 텐데 저거는 뭐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 뭐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서 그게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 이게 뭐 연산이 예. 빠른가요? 맞습니다. 얘가 여기서는 그 연산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다른 웍이니까. 정확히는 여기에 캡션이 달려 있어요. 그 최적화하는 그게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비싸다고 합니다. 그 expensive한데 뭐 리오더링 썸을 함으로써 뭔가 좀 굉장히 최적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네, 개수가 이제 고정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저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뭐라 그래야지 거리에 대해서 한번 정렬해 줘야 되거든요. 네이버를 뽑아야 되니까 그거 그 정렬하는 게 좀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인덱싱을 네이버에서 딱 고정을 시켜서 하면은 충분히 병렬이 돼요. 그렇군요. 굉장히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실제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제 다 MLP인데 이거 제가 사실 아까 좀 그렸는데 너무 안 예뻐서 그냥 본문을 따왔습니다. 네. 하이프 네트워크가 아닌 그 NFD는 NFD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implicit 펑션은 3개의 히든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 128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3개의 히든 레이어로. 그리고 하이퍼 네트워크는 2개의 히든 레이어가 256과 512 디멘전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코드를 좀 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코드가 좀 공개가 안 돼서 제가 이 이상의 파인 디테일은 잘 모르는데 결국에 이 512, 이 2개의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내야 되는 거는 어떤 Z에 대해서 하나, 2개, 뭐 W1, W2 여기 논리니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게 총 3개거든요.
앞에서 말한 120 W F 세타 1 W F 세타 2 W 3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각각의 정확하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요 어펜딕스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 코드가 공개가 되면 그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DC간 구조를 이제 루슬리 따랐다고 하고요. 그 말은 이제 어디에서 얼마큼 다운 샘플되고 얼마큼 채널이 늘어나고 요거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되되 그걸 이제 포인트 컴프로 적용을 한 게 되겠고요. 그리고 각 레이어마다 얘는 이제 3의 D승계의 네이버를 뽑고 그리고 다운 샘플은 2의 D승만큼 매 풀링마다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 컨볼루션 연산할 때 보통 3x3 컨브 쓰잖아요. 그 2차원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3x3인 이제 9개의 네이버를 보겠다 뭐 이런 뜻이 되고 이제 다운 샘플 할 때 이미지의 경우에는 2D니까 이제 4분의 1로 다운 샘플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고요. 실험은 총 그 일반적인 이미지 제너레이션 셀러베이 HQ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 컨티뉴어스한 펑션의 특성상 저희가 어떤 정규 그리드가 아닌 랜덤한 컨티뉴어스한 어떤 랜덤한 X에 대해서 그 결과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슈퍼 레솔루션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슈퍼 레솔루션에 그 실험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임플리스 펑션을 사용한 기존의 웍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웍과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메쉬 제너레이션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 이제 그 뉴메리컬리 비교한 그 성능은 없고요. 다 퀄리테이티브 리설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64 바이 64, 요거는 이제 128 바이 128이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얘기한 거는 이제 5개의 배치를 돌려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나온 것들만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도 꽤 좀 리스너블하게 예측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슈퍼 레솔루션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 모델은 뭐냐면 이 실험은 뭐냐면 어떤 모델을 64 바이 64 요 이미지로 쭉 학습을 시키고요. 요 라인이 이제 64 바이 64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학습된 거를 256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64 바이 64에서 학습이 된 네트워크에서 256 바이 256을 뽑은 거고 요 하나의 로우는 하나의 펑션 샘플이에요. F스타 샘플 1, 그다음에 F스타 2. 그래서 하나의 그 샘플에 대해서 얘는 64, 64 그리드로 뽑은 거, 256, 256으로 뽑은 거, 얘는 요 1번 이미지를 인터폴레이션한 256으로 리스케일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요러한 업샘플 오퍼레이션을 한 것보다 요 업샘플 오퍼레이션을 한 것보다 본인들 것이 좀 더 샤프하고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실제로도 좀 보면은 좀 되게 샤프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간 블러하거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본인들 것이 슈퍼 레졸루션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64 바이 64로 학습된 모델에 어떻게 네. 256 바이 256 그리드를 넣는 거죠? 요거는 이제 64 바이 64로 하면은 이제 컨티뉴어스한 펑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64 바이 64든 뭐 트레인 레솔루션에 상관없이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컨티뉴어스한 펑션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 64 바이 64의 코오디네이트로 학습시켰으니까 이제 0,0이 여기를 나타낼 거고 0,1이 이렇게 해서 0,60 맞죠? 아니 63. 여기 1이죠. 그리고 63, 네, 감사합니다. 63,0이 되죠. 그러면 256을 하는 방법은 이거 이제 4배로 0.25,0
0.5,0 이렇게 하면 되나요? 0.75,0 이렇게 더 잘게 샘플을 하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질문이 있는 게, 네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슈퍼 레졸루션은 어떤 리얼 이미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얘네가 맞습니다. 제너레이트된 이미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얘는 인풋으로 XYZ밖에 받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겐 인버전처럼 어떤 리얼 이미지를 다시 얘네 뭔가 인플릿 함수로 바꾼 다음에 슈퍼 레졸루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전혀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이게 저도 좀 헷갈리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슈퍼 레졸루션을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실험은 이제 베이스라인과의 비교이고요. 이제 AD는 오토 디코더. 정확히 이제 딥 SDF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SD는 Set Discriminator. 요거는 Convolution NP 그리고 이제 저희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다른 것들도 다 임플리시트한 그 펑션으로 어떤 데이터를 근사하는데 본인들 것이 더 잘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정확히 그 set discriminator는 뭔지 몰라서 왜 이렇게 그 좀 박살이 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논문에 의하면 이 set discriminator를 사용하면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냐라고 하면은 어떤 립시츠 컨스탄트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립시츠 컨스탄트는 이제 어떤 그레디언트의 최대 사이즈? 그레디언트 놈의 최대 사이즈인가요? 그레디언트 네, 맞아요. 아니요. 그레디언트 놈의 네, 맞아요. 그레디언트 놈의 최대 사이즈죠. 네. 네,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fx 마이너스 fy. 네, 상한이 L이니까요. 네, 이게 f L이 됩니다. 네, 요 립시츠 컨스탄트가 커서 수렴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컨버전스 스피드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이고요. 네, 왜 그런지는 그 어펜딕스 증명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3D 씬이고요. 이 경우에는 복셀로 아까 말씀드린 복셀로 이제 트레인 및 이밸루에이션을 한 것이고요. 보시면은 그래도 좀 이게 조금 망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꽤 이 정도면은 리즈너블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 3D 씬에 대해서는 이제 얘네가 레솔루션을 이렇게 다양하게 높여가면서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레솔루션을 높여갈수록 좀 더 스무스한 그 서페이스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렌더링된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저희 눈에는 이게 좀 더 스무스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표현하기를 제가 정확히 그 3D 쪽을 잘 몰라서 어떤 의미에서 스무스하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게 좀 보여서 좀 스무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레솔루션이 높아질수록 좀 더 스무스하게 아웃풋을 낸다고 합니다. 그 말은즉슨 여기서도 약간 슈퍼 레솔루션처럼 잘 동작한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은 네, 페일리어 케이스인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딱히 없었습니다. 네, 이 논문 자체가 조금 굉장히 실험적인 논문, 그러니까 펑션의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펑션을 처음으로 좀 제안한 논문이기 때문에 아마도 성능적으로 뭔가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연구였던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좀 이 기존의 그 그리드 데이터, 어떤 디스크리타이즈된 데이터를 컨티뉴어스하게 배우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연구가 조금 굉장히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포텐셜이 있는 쪽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뭔가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약간 좀 미흡한 느낌이 조금 있네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질문 많습니다. 많으신가요?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네네네. 그 앞에 트레이닝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어디 좀 트레이닝인가요?
그 모델 트레이닝이요. 네, 여기요? 요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이게 내가 데이터 셋이 이미지 한 장이 아니라 이미지 여러 장이죠, 이게.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옛날부터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게. 네네. 지금 그냥 쉽게 말하면은 어떤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에서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만약에 뭐 VGG 16의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만드는 네트워크를 만들자라고 하면 네, 이제 VGG 16을 이제 어떤 데이터셋 예를 들어 사이파 10에 대해서 이제 100개 정도, 1000개 정도 학습을 서로 다른 시드로 해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샘플링을 하도록 배우는 간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이렇게 네네네. 좀 했어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네네. 그러면 이제 좀 여러 가지 부수의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거 100개랑 1000개 언제 학습하냐 또는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요 VGG 16이라는 거가 이제 콤브 레이어 하나하나당 이제 거의 파라미터가 100몇 개 되는데 이제 이거를 적어도 네네. 뭐 몇십 개 쌓는 거잖아요. 뒤에 이제 네네네. 프리퀀트 레이어만 가도 이제 거의 뭐 몇만 개 파라미터 나오는데 그러면 그 네네네. 수많은 거의 VGG 16이 250메가, 500메가 정도 그 파라미터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제 그만큼에 네. 해당한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뽑는 이런 이제 네. 하이퍼 네트워크라고 하죠 여기서 그런 네. 거를 만들 수 있는가 뭐 그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여기는 네. 보니까 뭐 일단은 그 하이퍼 네트워크가 만드는 그 뉴럴넷 아키텍처 자체가 좀 간단하긴 한데 네네네. 또 이제 또 놀라웠던 게 이제 이게 여기서 학습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학습을 안 한 뭐라 그러죠? 그 이미 학습이 끝난 파라미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학습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이거를.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게 이제 뭔가 좀 네. 임플리시 레프레젠테이션의 영향이 클지 아니면 그냥 태스크가 뭔가 좀 아, 그래서 그런 걸까? 뭐 저도 이쪽으로 막 깊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아서 뭐 아마 영호님이 아시는 것만큼 제가 그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우선은 그 펑션의 정의에서 그 이제 영호님이 생각하신 것과 여기서 정의하는 그 펑션 자체가 조금 의미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의 펑션은 이제 임플리시트한 어떤 데이터를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펑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제 영호님이 말씀하시는 펑션은 어떠한 그러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능력을 가진 어떤 펑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뭔가 의미적으로 제 생각에 약간 어떤 좀 굉장히 좀 하이레벨 혹은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어떤 펑션 자체가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펑션을 배우는 거가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제 사실은 영우님이 하려고 하는 그 VGG라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는 펑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그 자체에 대한 컴플렉시티가 좀 많이 달라서 그리고 실제로 그냥 모델의 컴플렉시티도 너무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네, 네, 그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뭐 그래 뭐 쉽게 해가지고 이제 네, 엠리스트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MLP만 네,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만 해도 거의 뭐 128 곱하기 128의 파라미터 사이즈가 레이어 개수만큼 네,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만들어도.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재미있는 이슈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이제 또 연구 아이디어 미천 다 드러나는데 이제 지금 그 하이 모집 빨리 하시죠. 네. 아니 뭐 아무튼 제가 지금 이거를 좀 연구하려고 이거 네네네. 주제로 연구하려고 좀 많이 생각도 하고 실험도 조금씩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들으시는 분 아, 중에 그렇군요. 혹시나 관심 있으면 또 이제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재밌는 건 네,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가 이제 뭐라 그래야죠?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제 그것이 만드는 하이퍼 네트워크가 만드는 그 파라미터가 하이퍼 네트워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옛날 이제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콰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자기 자신을 내뱉는 이제 프로그램인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럼 그런 거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하는 파라미터를 다시 내뱉는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제목 그 자체로 이제 디스트리뷰션 오브 펑션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네네네. 펑션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의 분포, 뭐 그 소리잖아요 지금.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네네네. 분포. 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파라미터의 분포라는 거가 이제 유니모달이냐 아니면 멀티모달이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분포 하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이제 종 모양의 이제 가우시안 분포. 그럼 이 가우시안 분포는 이제 뭔가 좀 중심에서 딱 이제 봉우리가 한 개라서 이제 딱 그 어떤 샘플링 되는 애들이 평균 중심에서 고만고만하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네네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기계학습이라든지 딥러닝 막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로컬 미니마 얘기한다는 건 뭔 소리냐, 이제 같은 거의 같은 로스, 같은 성능을 뽑는 파라미터인데 이제 요게 이제 다른 곳에 여러 펼쳐져 있다는 거죠. 뭐 같은 뭐 이게 또 이제 말하면 이제 종이 이제 뾰족뾰족 그 유니모달이 아니라 멀티모달, 뭐 분포가 뾰족뾰족 봉우리가 여러 개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데 이제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뭐 학습을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100만 번, 1000만 번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거기서 나온 파라미터를 전부 다 싹 다 가져와 가지고 요거에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복구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뉴럴넷이 학습될 때 이제 실제로 나오는 이제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 중에서 이제 작동하는 파라미터만 딱 갖고 와가지고 이제 딱 디스면 그려보면 요게 이제 유니모달이냐 아니면 유니모달이냐 아니면 이제 멀티모달이냐. 이 멀티모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멀티모달인데 이제 잡다한 파라미터는 아주 조금만 나오고 이제 아주 강력한 뭐 좀 뭐라 해야죠, 가장 많이 나오는 파라미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가끔씩 아주 그냥 좀 특이한 파라미터가 조금씩 나오는 그런 식의 건지가 좀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유니모달이거나 아니면 멀티모달인데 엄청 자주 나오는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치면 이제 요거의 이제 학습이 좀 더 하이퍼 네트워크의 학습이 더 쉽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네. 거죠, 이제. 근데 유니모달을 일반적으로 좀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분포의 대상 자체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 첫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파라미터, 걔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랜덤 시드를 겪어서 이 학습을 했을 때 그 파라미터가 이루는 분포가 유니모달이냐 멀티모달이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런 거죠. 네. 네. 어렵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궁극적으로 나가면 이게 그런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뭐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태스크를 가장 잘하는 이제 아키텍처를 찾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아키텍처 찾은 다음에 이런 하이퍼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 아키텍처에 맞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 하이퍼 네트워크의 입력이 이제 어떤 내가 원하는 뭐 데이터셋의 정보를 준다던가 태스크의 정보를 준다던가 하면은 이제 그 태스크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아가지고 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뭔가 좀 어떤 유니버셜 아키텍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유니버셜 하이퍼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네트워크 구조랑 하이퍼 네트워크만 가지고 이제 모든 태스크를 풀 수 있는 뭐 그런 걸로도 이제 나중에 나가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군요. 발표자보다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혹시나 이거 되게 좀 좋은 것 연구에 이제 같은데요. 혹시나 네. 관심 있으신 분 또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목적인가요? 뭔가 네. 또 딴 얘기인데 지금 MLP만 하잖아요. 이제 컨볼루션에서 이제 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컨볼루션은 이제 채널 와이즈 이제 바뀔 수 있잖아요. 앞뒤 채널이
파라미터를 이제 생성을 해도 이게 그런 경우도 잘 만들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뭐 그렇죠. 그 채널의 구조가 뭐 근데 그 이제 채널의 그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차피 그 채널 그 피처를 내뿜는 그 레이어 자체도 이 하이퍼 네트워크에서 온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하이퍼 네트워크가 내뿜는 그 파라미터 자체들 간에 컨시스턴시만 있으면은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그 하이퍼 네네네. 네트워크가 내뱉는 어떤 네네네. 파라미터의 분포가 얼마나 네네. 다양한지에 대해서 여기서 실험을 하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여기서 나오는 파라미터가 뭐 학습이 기껏 잘 되어야지 뭔가 어떤 고정된 어떤 겐 모델 하나?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베리언스 있는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그 우선은 일단 제가 그 하이퍼 네트워크는 일단 이 친구가 쓴 거기 때문에 그 논문 자체는 안 읽어봤고요. 근데 이제 약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관점에서 그게 어떤 변동 그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를 갖게 될 것이냐를 물어보신 거죠? 그 각각 아니면 어떤 걸 네네 물어보신 뭐 거죠? 네네. 그냥 하이퍼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애들이 뭐 다양한지 아니면은 뭐 그냥 그 뭐라고 하지 갑자기 그 용어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드 걔네에서 이제 뭐 콜랩스가 네 났으면 모드 이제 콜랩스 이게 유의미하게 학습된 게 아닌 거죠. 네, 그런 게 생긴 그런 건지 그게 의미로요. 좀 궁금한 거라서 네. 네. 여기서 실험 같은 걸 봐도 이제 네트워크를 여러 개 뽑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생성된 결과만 보여주니까 그냥 모드 콜랩스 네네. 생겨가지고 하나만 딱 이제 겐을 그냥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들어와도 그냥 어떤 겐 모델 하나만 내놓는 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모드 콜랩스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여기서는 좀 제공이 안 된 것 같긴 하네요. 그런 해석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코드가 아예 없나요? 이 친구는? 예,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제가 좀 써보고 싶었는데 없습니다. 네,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좀 그 성능적으로는 얘네도 그 리미테이션을 애초에 조금 밝히고 들어가긴 해요. 여기 이제 소프트로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웍은 아니다. 네, 딱히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저 이거 갑자기 생각나게 했는데 저게 네네. 네이버후드가 이게 네이버후드 개수가 고정된 건가요? 그 저거 계산할 때? 뭐 네. 컨볼루션. 근데 저게 근데 뭔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포인트 수가 이제 인퍼런스 때 여하고 뭐 트레이닝 때 바뀌면은 리얼리스트 네. 네이버후드 딱 잡아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좀 촘촘하게 주어지면은 그 네네네. 저 디스플레이만 네, 저 디스플레이스먼트. 분포가 네. 좁아지잖아요. 되게 뾰족해지잖아요. 네네네. 그 X 주위로.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변화 차이가 문제가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특히 이거 약간 슈퍼 리솔루션, 리솔루션 그런 거 할 때는 제 네네. 생각에 뭔가 평소보다 뭔가 포인트를 더 많이 뽑거나 뭐 그런 식이 그러니까 인프런스 때 뭔가 트레인 때하고 좀 다르게 네네네. 포인트 개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자체는 이제 인퍼런스에 사용되는 거는 아니라서 아마 이제 그런 걸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텐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리미테이션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너무 이렇게 듬성듬성 발표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포인트 개수가 적어지면은 일반적으로 저 디스플레이스먼트 자체의 크기가 그러니까 그거의 놈이 굉장히 멀어지게 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랑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여기 이렇게 분포할 때랑 요거의 성능 차이가 이제 상당히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그 성능 그러니까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 라고 생각에 좀 지정을. 저거 네. 샘플할 때 약간 네이버후드 저렇게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를 잡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포인트 주위로 가우시안 네. 커널 같은 걸 잡아가지고 네네네. 그 X 주위,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는 거고 저 개수는 막 계속 바뀌고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아, 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사실은 요 디스턴스 자체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자체가 어떻게 또 좀 거리별로의 그 가우시안 네, 맞아요. 커널처럼 네, 거리별로의 그거를 좀 고려하는 그런 매저긴 한데, 사실 제가 약간 의아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게, 이 친구들이 이걸 설명할 때 요 니얼스 네이버를 정하는 그 기준, 그러니까 그 L 면도물 쓸 건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에 굉장히 좀 굉장히 반응한다기보다 그런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져 있거든요. 그래 놓고 정작 이게 그 계산할 때는 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그냥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그 다른 좀 매저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조금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좀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좀 충분히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되게 좀 네, 본인들이 네, 밝혔다시피 좀 취약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저는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 과정 지금 2학기째인 홍준우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공유드릴 페이퍼는 릴레이션 익스트랙션 쪽을 이제 베이지언 메타러닝을 활용해서 푸는 건데, 베이지언 메타러닝으로 푸는 연구도 기능이 있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예측을 할 때 그냥 단순히 그 릴레이션에 해당하는 뭐 포인트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토타입 벡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주변에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정보를 같이 가져다 쓰겠다라는 컨셉이고요. 작년 ICML의 프로시딩 논문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퍼에서 이제 풀고자 하는 상황은 그 관계를, 그러니까 그 이제 주어진 뭐 단어나 혹은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의미 단위의 어떤 엔티티들의 이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예측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통 레이블을 사람들이 직접 달아줘야 되는데 문장에서 이제 뭐 어떤 페어의 엔티티가 있을 때 뭐 걔네가가 이제 각각,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게 뭐 사실 처음부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이제 어노테이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거를 좀 베이지안 메타러닝을 통해서, 메타러닝이 뭐 워낙 뭐 그런 쪽으로 유리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용해서, 아니 그 방식을 이용해서 풀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GNN까지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그러니까 간단히 이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혹시나라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제 이 페이퍼 저자들이 중국인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베이징이랑 차이나가 있으면 얘가 이제 헤드로
들어가고 얘가 이제 뭐 테일로 들어갔을 때 이 헤드는 테일에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 수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피털 오브가 되는 거고 뭐 도쿄도 똑같이 재팬의 캐피털이죠. 뭐 이제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파운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릴레이션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예전부터 이제 뭐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이제 태그를 다 달아놓고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레이블이 사실 정보가 많지가 않으니까 얘를 좀 어떻게 다르게 풀 수 있을까 해서 뭐 디스턴트 슈퍼비전, 뭐 날리지 그래프 같은 걸로 푼다든지 뭐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트레이닝 데이터 만들어지는 제네레이트된 데이터들이 너무 이제 노이즈하다라는 좀 단점이 있다라고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걸 풀기 위해서 또 뭐 다른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메타러닝 같은 거겠죠. 그래서 뭐 이제 마무리라든지 아니면은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많은 발전 이뤄내긴 했지만 이 페이퍼에 따르면은 이제 뭐 퍼포먼스가 아직은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풀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릴레이션 간의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단어들 간에는 이제 릴레이션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나라를 예시치면 서울이라는 단어가 있고 코리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얘네 릴레이션은 이제 아까처럼 캐피탈 오버가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리고 사실 근데 이 똑같은 거는 이 시티 오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로케이티드 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이런 유사한 의미를 가진 릴레이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릴레이션들 간의 관계를 그래프를 미리 프리디파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학습을 할 때 쓰면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되죠? 출발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학습을 할 때 이제 베이지안에서 좀 착안을 해서 처음에 이제 프라이어가 주어지고 라이클리후드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포스테리어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포스테리어를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뭔가 인포메이션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테리어 왜냐면 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같은 거를 쓰면은 내가 아무리 라이클리후드를 계속 거기다가 뭐 어플라이를 해줘도 나오는 포스테리어가 계속 똑같이 같은 분포가 되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리얼월드 데이터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실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포스테리어에서 분포가 이제 복잡하게 주어졌을 때 다이렉트로 거기서 샘플을 뽑아서 쓸 수 있는 랑주뱅 다이나믹스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약간 몬테카를로의 일종인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직접 다이렉트로 그 애플리케이션을 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여기가 이제 처음에 미리 프리디파인된 릴레이션들의 릴레이션십 그래프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프로토타입 벡터, 그러니까 그 릴레이션의 어떤 내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릴레이션 그 벡터를 여기서 이제 플라이어를 먼저 여기서 뽑아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서포트 셋에서 센센스가 주어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요 프리디파인된 요 플라이어가 이제 이제 라이트리드로 돼서 센스가 있죠. 이걸 가지고 포스트를 만듭니다. 이거를 또 계속 업데이트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컨버지가 됐다. 그 준이님 목소리가 거의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지금은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노이즈 캔슬링 아니면 저기 뭐야 에코 캔슬링 같은 게 지금 조금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잘 들리시나요?
네. 또 안 들리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안 들리시면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세팅을 다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 목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스테리어를 계속 이제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충분히 컨버지가 되면 여기서 샘플을 다이렉트로 이제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랑조뱅 다이나믹스라는 MCMC의 일종을 통해서 샘플을 뽑아서 원하는 프로토타입 벡터를 뽑고 그걸 통해서 화면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의 총체적 난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지금은 이제 잘 나오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할게요. 이 포스테리어를 잘 컨버지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샘플을 뽑아 쓰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목표는 죄송한데 제가 이거 지금 이어폰을 쓰니까 제 목소리가 제가 들려서 좀 혼란스러운데 이거 이어폰 뺄 테니까 혹시 안 들리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 뒤에 설명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랑제망 다이나믹 그거 뭐 저 딴 논문보다도 나와서 혹시 좀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이게 저도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닌데 요 형태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베리어블이 있으면 뭐 이제 그 베리어블에다가 뭐 원하는 이게 스텝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예측하고자 하는 값과 확률 값의 그러니까 뭐 그라디언트인데 여기선 그냥 차이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델타만큼을 스텝 사이즈를 여기다 더해주고 그러니까 원래에서 그러니까 이동시키는 거죠.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실제 그리고 현재 VT가 여기 있으면 이 차이의 일정 스텝 사이즈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뭐 일정 수준의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요걸 주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좀 레귤러라이즈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요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완전 확률 과정 같은 거네요. 저거 네, 그냥 랜덤한. 스토캐스틱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몬테카를로, 그러니까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프로그램 데피니션 쪽으로 와보면, 약간 이제
글로벌 릴레이션 그래프랑 그리고 서포트 센텐스들이 이제 주어졌을 때 원하는 이제 쿼리가 들어왔을 때 얘네 이제 관계가 뭔가를 잘 맞출 수 있는 뉴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는 게 목표고, 이제 주어지는 게 이제 그래프가 먼저 주어지거든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등장할 수 있는 모든 릴레이션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로 치면은 뭐 캐피탈 오브라든지 아니면은 시티 오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여기서 쓰는 거는 위키 데이터고 거기에 한 800 몇 가지의 릴레이션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엄청 크진 않고 노드가 800개 정도 되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링크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가지고 이제 이 링크 값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거 디테일한 건 이제 실험 세팅 쪽에서 이 사람들이 써놨는데 일단 그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퓨샷으로 이제 학습을 할 때 풀고자 하는 릴레이션들의 서브셋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S 같은 경우에는 요 풀고자 하는 요 퓨샷 태스크에서의 서포트 센텐스가 되는 거고, X 같은 경우에는 그때 들어간 텍스트, Y는 그때의 레이블,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는 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 릴레이션이 800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풀고자 하는 게 아니고 대충 800 몇 가지 각각의 그 프로토타입 벡터입니다. 그리고 XQ 같은 경우에는 쿼리에서의 센텐스고, 그리고 YQ 같은 경우에는 쿼리에서의 레이블 정보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일단 프로그램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풀고자 하는 식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쿼리의 레이블 정보를 알고 싶은데 그때 들어간 인풋으로는 쿼리의 센텐스 정보, 그리고 서포트의 센텐스랑 그 서포트의 레이블 정보, 그리고 전체 그 모든 릴레이션들의 그래프 정보를 다 고려해서 내가 쿼리의 레이블 정보를 맞추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얘를 이제 여기다가 레이턴트 약간 베리어블 느낌으로 요 릴레이션에 대한 프로토타입 벡터를 추가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팩토라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결국 뭐 얘에 대해서 그 인티그럴을 하면 요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장점은 여기 그러니까 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과 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앞에 거부터 먼저 보면, 이 앞에 거는 우리가 사실 맞추고자 하는 쿼리의 레이블 정보를 알고 싶은데 그때 내가 이제 인풋으로 쿼리의 센텐스를 넣고 프로토타입 벡터를 넣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바꿔 쓰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지금 도메인에서 얘를 이제 다 곱해주면 요 확률 값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때 만약에 YQ가 어떤 특정한 릴레이션이라고 가정을 하면 소프트맥스 값을 그냥 취해버리면 되는 거죠. 요 값과 요 값의 소프트맥스를 구해주면 어떤 특정한 쿼리의 레이블이 R일 때의 확률을 그냥 뭐 구할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 뒤에 있는 거를 어떻게 푸냐인데, 뒤에 있는 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또 한 번 더 베이지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얘를 그냥 어떤 프로토타입 벡터의 포스테리어라고 볼 때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최초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요 프로토타입 벡터의 확률 분포인 프라이어랑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 벡터들하고 인풋, 그러니까 서포트의 인풋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라이클리후드, 이 두 개를 계속 곱해주면 이 포스테리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뭐 여기 뭐 컨스턴트 항이 들어가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구해줄 건데, 그럼 이제 요 각각의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만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면 요 전체 식을 풀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처, 요걸 이제 그냥 피처 셋이라고 한다면 요거랑 요거 그냥 내적한 다음에 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소프트맥스 구해버리면 얘는 끝나는 거고, 그리고 그럼 요거만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키는 이제 이 포스테리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좀 제가 설명을 부족했다거나. 일단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그래프 구조를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릴레이션이 아까 800개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초에 요 HR 이게 어떤 값으로 이니셜라이즈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한 800개 사이즈 정도로 이니셜라이즈가 되고, 여기는 이제 뭐 디멘전 대충 사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미리 이제 인접 행렬이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곱한 다음에 적당히 뭐 넌리니어한 거를 추가해 줄 수도 있고 이걸 여러 번 해줄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GCN 레이어를 한번 통과한 다음에 얘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의 이거와 이거의 결과물에서 결과물의 이 행이 새로운 이 HR의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 특정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HR이 정해질 거고요. 그래서 그 HR을 또한 민 벡터로 하는 민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코릴레이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그냥 뭐 아이덴티티 코릴레이션을 가정을 한 이 노멀 분포에서 얘를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프라이어가 처음에 세팅이 되는 거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네. 저 프라이어 분포도 학습을 하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프라이어는 처음에 한번 세팅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HR이 러너블 파라미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 HR이요? 예, 이 네. HR 자체는 GCN 과정에서 학습이 되는 거고 이 전체 모델 프레임워크에서 학습이 되는 건 아니고 이 HR을 그러면은 통해서 저기 HR이 조건부 분포로 들어가는데 HR도 네. 러너블이고 그러면 프라이어 분포가 지금 러너블한 분포가 된 거 아니에요? HR이 지금 네. 얘는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속 그 이터레이션도나 학습에서 런업을 한 건 아니고 얘를 통해서 최초의 이 R의 프로토타입 벡터. 그러니까 얘는 뭐 좀 설명이 좀 복잡한데요. 모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요,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만약에 CTO브고 캐피탈 오브고 뭐 로케이티드 인이라고 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어떤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요 H 정보는 그냥 얘 처음에 고정된 세팅된 값이에요. 그리고 이게 GCN을 거치면서 이웃들의 정보를 같이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 GCN 레이어를 돈 다음에 얘가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값으로 딱 나오고 그걸로부터 뽑히는 그 게 VR이다라고. GCN의 파라미터가 러너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GCN의 파라미터. 네, GCN 뭐 그냥 그래프 인베딩을 써서 한 게 아니라면 GCN에 들어가는 어떤 파라미터는 이제 학습을 해야 할 텐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부분은 거기도 학습이 되는 겁니다. 프라이어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이 실험 세팅이 좀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컨셉 자체는 간단한데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네,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처음에 프라이어를 세팅을 해주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요 프라이어를 구했으면 라이클리후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요 VT가 정해지고 나면 그 VT와 이제 서포트에서의 요 센텐스 임베딩 값의 두 개를 그냥 다 프로덕트를 해서 소프트맥스를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건 좀 쉽고요. 그래서 얘가 계속 변하고 그 변한 값에다가 얘를 계속 또 라이클리후드를 곱해주고 해서 이 포스테리어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가 정해지면 얘와 인풋 요 센텐스의 임베딩 값과의 탑 프로덕트를 그냥 구해서 소프트맥스 값을 취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종합하면 얘랑 이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VT가 주어지고 인풋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맞추고자 하는 레이블 값이 뭐냐를 계산하는 거여서 식은 동일합니다. 식은 동일하고 그리고 프라이어를 계산하는 것만 처음에 GCN을 통해서 파라미터라이즈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수도 알고리즘으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요 문제가 이렇게 팩토라이즈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다시 보면 이 VT의 분포에 대해서 얘를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분포로 주어지고 얘의 결국 평균을 구하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여기서 요 VT에 대한 분포를 사실 구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포스테리어가 막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분포를 가정한 것도 아니고 라이클리후드도 자기 멋대로고 프라이어를 가우시안으로 가정하긴 했지만 그 가우시안에다가 라이클리후드를 곱해준 값이 컨주게이시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풀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풀 수 있는 걸로 이 사람들이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랑주뱅 다이나믹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거를 푸는 문제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 VT를 결국 구해야지 VT를 구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라이클리후드 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요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얘만 주어지면 이 두 개를 곱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얘만 주어지면 요 두 개를 곱해서 그냥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걸 구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할 건데 그냥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방법으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라이어가 주어지면 얘랑 그 라이클리후드를 적당히 계산을 곱한 다음에 실제 값이랑 아까 보여드린 실제 값이랑 예측 값이 차이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점점 더 다가가는 방식으로 여기 스텝 사이즈를 주고 여기다 업로드를 해주게 되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가우시안 노말 분포를 따르는 가우시안 그 노이즈를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걸 추가해주는 이유는 그냥 싱글 샘플에서 뽑을 때보다 더 이제
제너럴라이즈를 잘 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안정화시키는데 되게 오랜 버닝 피리어드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좀 더 실험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요거를 증명을 해놨는데 그냥 얘를 처음부터 최초에 요 뭐라 해야 되지? 프로토타입 벡터를 그냥 아무 데서나 쓰는 게 아니고 좀 덴스한 곳, 프로버빌리티가 좀 덴스한 곳에서 얘를 뽑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덴스한 곳에서 뽑는 방법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 어떤 릴레이션 R이 있으면 그 R과 뭐 이제 그 서포트 셋에서 릴레이션 R의 모든 센텐스의 이제 인코딩 값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전체의 평균을 빼줍니다.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거는 전체보다는 요 릴레이션, 내가 풀고자 하는 릴레이션 태스크와 연관된 어떤 값들이 남을 거고 거기에 실제로 그 릴레이션의 최초로 정해진 어떤 그 히든 스테이트를 더해줘서 얘를 이제 이니셜 값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면 그 랑주뱅 다이나믹스 업데이트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컨버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냥 수도로 얘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 태스크가 뭐 그러니까 그 릴레이션들이 800개가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5샷 러닝을 하겠다 하면은 릴레이션을 딱 5개만 뽑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입니다. 1번.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릴레이션마다 뭐 1번 릴레이션이면 여기에 이제 센텐스가 이렇게 있고 센텐스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서포트 셋을 또 샘플을 하는 거죠. 그게 2번. 그리고 그리고 그때 요 각각의 이 릴레이션들의 HR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줍니다. GNN을 통해서. 그게 3번이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인데 요 각 그 릴레이션들의 프로토타입 벡터를 어떻게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냐. 이니셜라이즈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방법을 통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 릴레이션들에 들어있는 센텐스들의 전체 값의 평균에서 릴레이션들의 전체 값의 평균에서 진짜 완전 모든 릴레이션들의 전체 값의 평균을 빼주고 거기다 현재 릴레이션의 그 최초 히든 스테이트를 더해준 거를 이니셜 값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토타입 벡터들을 뭐 여러 번 업데이트를 합니다. 요 랑주뱅 요거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안정화가 되잖아요.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 로그라이클리후드 요거를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값을 이제 반복해서 풀게 됩니다.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제가 설명드린 거랑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어쨌든 이게 퓨샷 러닝이니까 내가 원하는 태스크 이게 5웨이인데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만약에 이게 5웨이다 하면은 전체 릴레이션 중에서 5개의 릴레이션 서포트 셋을 뽑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포트 샘플을 뽑고 쿼리 샘플도 뽑은 다음에 이제 각각의 릴레이션들의 이니셜라이즈된 그 히든 스테이트 값을 뽑고요. 그 다음에 걔를 이제 GCN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줍니다. 업데이트를 해준 다음에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프로토타입 벡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형태로 이 프로토타입 벡터들을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요 문제를 푸는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얘가 이제 설명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셋은 두 가지를 활용을 했고요. 요 퓨 릴레이션이라는 거랑 그리고 뉴욕타임즈 이게 25인데 여기서 오타를 낸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에서 등장할 수 있는 전체 릴레이션들은 828개로 동일하고, 그리고 이 퓨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64개, 밸리데이션은 16개, 그리고 20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돼 있고, 각각의 릴레이션별로 센텐스는 700개씩 등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작은 셋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최근에 공개된 그 벤치마크 셋인데, 얘네들이 이제 트레인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만 공개가 돼 있고,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정답을 이거를 만든 애들한테 제출을 하면은 결과를 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최초에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린 릴레이션별로 그 HR의 이니셜 포인트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요 그래프바이트라는 걸 통해서 이 위키데이터에 대해서 512차원으로 각 릴레이션별로, 그러니까 828이고 512인 그리고 요 하나하나가 각각 HR이 되는 요런 이니셜된 정보를 처음에 들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실험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베이스라인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기본적인 뭐 GNN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센텐스의 그냥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마물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지안 마물 아니면 벌사 같은 거 다 실험을 해봤을 때 다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이 뭐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10웨이 원샷 같은 경우에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10웨이 5샷 같은 경우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얼마나 잘 나왔는지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 릴레이션하고 그리고 뉴욕타임즈 25하고 각각 메타러닝하고 베이지안 메타러닝하고 그냥 비교해서 앞이랑 그냥 똑같은 스킴으로 결과를 뽑아본 것이고요. 네, 뭐 퓨렐에서도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가장 애큐러시가 높았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대해서도 가장 높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얘네가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그 프로토타입 벡터를 만들 때 GNN을 쓰는 게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이제 GNN을 안 썼을 때와 썼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초록색이 GNN을 썼을 때고요. 그래서 썼을 때가 안 썼을 때보다 성능이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풀어야 하는 릴레이션 태스크의 수가 많아질수록. 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테리어에서 이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썼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성능이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인데요. 보시면은 그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썼을 때 샘플을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성능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그 아까 전에 에러 텀을 이제 추가하게 되면서 랑주뱅 다이나믹스에서 마지막에 네, 요 에러 텀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샘플을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그 레귤러라이즈 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능이 오르는 게 아닐까라고 이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식을 썼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성능이 꽤 많이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는데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그 베이지언적인 메소드를 쓰는 이유가 혹시 뭐예요?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베이지언 쪽을 어, 이 문제를 왜 베이지어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좀 간단한 설명 가능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거를 왜 이렇게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또 프로토타입 벡터를 학습을 할 때 어, 그러니까 요거를 메타러닝을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원하는 이제 포인트에서 옵티멀 포인트를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퓨샷 메타 러닝에 또 퓨샷 러닝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최소한으로 주어졌을 때 다음 스텝으로 이동을 할 때 얘를 베이지안에서 이제 포스테리어 분포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관점으로 얘를 바라보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 투 엔드로 한번 쭉 보고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것보다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프라이어를 업데이트해서 포스테리어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뉴럴 머신을 학습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이제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냥 제 생각이어서 이 페이퍼 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요거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좀 부족하긴 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